어쩔 수 없이 치아를 발치해야 되는 상황이나 또 상실된 치아를 대체하는 방법으로 임플란트가 보편화되곤 했는데요. 하지만 또 시간이 많이 걸리다 보니까 치료를 망설이는 분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시간이 여의치 않은 경우에는 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데요. 오늘 이런 고민을 좀 줄여드리고자 합니다. 시간은 줄이고 확실하게 정확도는 높이는 방법. 치의학과 지진우 대표 원장님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치아 건강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만 구강 관리 소홀히 해서 질환이 생기는 경우도 있을 거고요. 또 예기치 못한 사고로 또 발치까지 해야 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뭐 시간적이나 경제적이나 여유가 없어서 아니면 또 그렇게 그닥 불편하지 않아서 차일피일 이제 미루는 경우가 있는데요. 맞습니다. 하지만 이가 빠져 있는 상태에서는 이렇게 치과 치료를 미루게 되는 거 큰 위험으로 이어질 수가 있다고요. 네, 치아를 오랫동안 방치해두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네. 첫 번째로 생길 수 있는 문제는 치조골의 상실입니다. 즉 우리가 흔히 말하는 치아뼈인데요. 이 치아뼈의 상실은 나중에 임플란트를 심는데도 문제가 될 수 있지만 더욱더 큰 문제는 안모의 변화입니다. 예를 들어 뭐 이제 고령의 할머님들을 보시거나 이러면은 볼이 꺼져 있다든가 앞니면 앞니가 내려가 있다든가 이러한 증상들은 치아를 뽑은 채 오랫도록 방치하게 되면 생길 수 있는 증상들입니다. 두 번째 문제는 치열의 이동입니다. 포유류의 치아는 앞니가 없으면 뒤쪽 치아들은 앞으로 이동하고요. 혹은 윗니가 없으면 아래 치아들은 위로 올라가게 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분명히 나는 빠진 게 어금니 하나인데 어느 순간 보니까 아래 치아가 너무 올라와 있어서 위에 임플란트를 못 신게 되는 행위가 발생하거나 혹은 이제 50대 중년 여성분들이 가장 많이 이제 호소하시는 증상인데요. 나는 젊었을 때는 앞니가 되게 괜찮았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앞니가 자꾸 뻗어지고 벌어지는 현상이 생기더라는 걸 아주 많이 호소하십니다. 이 현상은 어떤 현상이냐면 어금니가 상실되었을 때 어금니가 잘 물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 힘을 앞니가 받게 되면 앞니는 계속 앞으로 이동하는 성질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뻗어진다든가 그런 현상이 발생되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문제는 힘의 균형의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저희가 젊었을 때는 어금니 하나 빠진 게 뭐가 대수냐 하면 살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어금니 역할을 하나가 하지 못하기 때문에 앞에 치아나 뒤에 치아가 하게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치아들은 훨씬 더 힘을 많이 받게 되고요. 결론적으로 수명이 훨씬 더 단축되게 됩니다. 그래서 분명히 내가 빠진 치아는 하나지만 이 하나 때문에 앞뒤 치아까지 모두 수명이 짧아지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네. 이렇게 상실된 치아를 대체하기 위한 방법으로 오늘 얘기하실 임플란트도 있습니다. 분명 틀리도 있습니다. 이게 어떤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차이가 있습니다만 분명 기능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원장님은 어떻게 설명하십니까? 예전에는 틀니와 임플란트가 있었을 경우는 여러 가지 설명이 많았습니다. 지금은 많이 단순화되었는데요. 가장 큰 차이라면은 일단 씹는 힘의 차이가 있겠죠. 임플란트 같은 경우는 거의 자연치아의 99%에 가까운 힘을 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틀니는 뭐 틀니 종류에 따라 다르겠지만은 높은 틀니를 하더라도 한 30%, 낮은 틀니 같은 경우는 한 10%밖에 저장력을 내지 못합니다. 씹는 거 내가 섭취할 수 있는 음식이 매우 제한적으로 변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불편함입니다. 아시겠지만은 뭐 치과 치료를 해보신 분들은 입안에 뭐 고무 같은 걸 넣어서 본 떠보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렇죠. 틀니가 그거랑 비슷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항상 내 입안에 있다고 생각하면 상당히 많이 불편하죠. 물론 예전에는 임플란트 시술이 보편화되지도 않았고 어느 정도 기술적인 한계가 있어가지고 모든 사람에게라든가 모든 경우에 임플란트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 시대에 와서는 임플란트를 못하는 경우는 거의 사라졌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틀니를 선택하는 경우가 지금은 많지 않고요. 대부분 임플란트를 선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보통 임플란트라고 하면은 뭐 짧게는 수개월에서 길게는 1년 이상 걸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가 더 낯설기도 한데요. 오늘 주제가 바로 되는 임플란트입니다. 바로 되는 임플란트 얼마나 단기간에 할 수 있다는 이야기인가요? 앞에 있는 그 내용물을 보시면요. 저희가 일반적으로는 이제 치과에 한번 와서 이제 임플란트 수술하게 될 경우에 검진을 하고 상담을 받습니다. 그리고 대개 이제 수술 날짜를 잡죠. 그리고 수술 날짜를 잡은 뒤에 수술을 하고 그 위에 일반적인 과정을 거쳐가지고 최종적으로 이제 보천물을 장착하게 되어 있는 건데요.
바로되는 임플란트 같은 경우에는 임플란트 수술을 하고 그리고 대략 1시간에서 한 반나절 정도 기다린 뒤에 바로 보철물을 장착하는 거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처음 상담하시자마자 그런 이제 시술에 대한 결정을 하신다면 하루만 해도 당일날에도 보통 이제 보철물 장착까지 마무리할 수 있는 그런 시술이라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내원 만에 보철물 장착한다는 게 좀처럼 믿기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시간을 단축시킬 수가 있나요? 앞서도 말씀해 드렸지만은 최근에 이제 의학 기술이나 임플란트 시술 같은 경우에 상당히 많이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네. 예전에는 이제 임플란트 시술 자체가 어떻게 하면은 상실된 치아를 대체될 수 있을까 정도에 그쳤다면은 지금은 임플란트 기술이 아주 많이 발전되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더 고통 없이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시간을 줄일 수 있을까에 대해서 상당히 집중적으로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연구가 되다 보니까 뭐 예전에 치과를 가보셨겠지만은 본 뜨고 이제 치아를 한다면 본 뜨고 일주일 뒤에 오세요 한 다음에 일주일 뒤에 보철을 장착해주고 네. 그런 식으로 있는데 이런 과정을 최근에 나온 이제 3D 스캐너나 3D 프린터 아니면 CT나 소프트웨어를 통해 가지고 이 모든 시간을 다 단기간에 분 단위로 다 압축시켜 버리는 거죠. 네. 그리고 임플란트 시술 자체도 우리가 임플란트를 심어놓고 한 3개월, 6개월 뒤에 내가 그러니까요. 원하는 최종적인 힘을 100을 얻을 수 있다면 예. 처음 시술할 때부터 70이나 80을 힘을 얻을 수 있게 수술을 합니다. 그런 식으로 수술해서 100은 아니더라도 7, 예. 80 정도 힘을 얻게 되면은 특정 부위에 따라서는 바로 치아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수술 방법이 바뀌게 되는 거죠. 어찌 보면 그 부분이 가장 궁금했던 부분 중에 또 하나일 수도 있거든요. 네. 예. 일반적인 임플란트와 바로 되는 임플란트 과정을 좀 비교해 드리면요. 저희가 치아를 발치하면서 수술을 한다고 했을 경우에는 치아를 발치하고 한 3, 4개월 정도 기다립니다. 즉 이제 치아를 뽑게 되면은 치조골에 흔히 말하는 이제 그 발치와 치아 구멍이 생기는 건데요. 이 이제 구멍이 닫기까지 기다리는 거죠. 3, 4개월 정도 기다립니다. 그리고 임플란트 뿌리, 즉 회색으로 보이는 나사 같은 거를 이제 뼈 안에 넣는 거죠. 그리고 이걸 넣은 뒤 대략 뼈랑 붙는데 뭐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시간이 걸립니다. 그렇죠. 네. 그걸 기다리고 그리고 다시 2차 수술을 합니다. 2차 수술이란 거는 임플란트가 자체가 뼈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이거를 밖으로 꺼낸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밖으로 꺼내는 수술을 하고 그리고 약 한 몇 주 뒤에 보철물을 장착하게 됩니다. 네. 흔히 말하는 대로 본을 뜨고 장착을 하게 되죠. 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한 치아 발치부터 보철물까지 한 3개월에서 12개월 정도 걸리는 게 정상인데요. 바로 되는 임플란트 같은 경우는 치아 발치를 같은 경우에 발치와 자체에다가 바로 임플란트를 심어버립니다. 즉 치아를 뽑고 기다리는 거 아니라 치아를 뽑으면은 이제 구멍이 생기잖아요. 그리고 임플란트라는 것도 이제 임플란트를 심기 위해서는 구멍을 내야 됩니다. 그 구멍을 이용하는 거죠. 그 구멍을 이용해서 임플란트를 심하게 되고요. 그리고 임플란트 심리 같은 경우도 앞서 말씀드렸지만은 일반적인 방법으로 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임플란트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힘이 100이라고 봤을 때는 최소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은 최소 60에서 한 80 정도 힘을 얻을 수 있게 좀 다른 재질의 임플란트를 사용하거나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수술해서 그 정도 힘을 얻게 하는 거죠. 그렇게 된 다음에 그리고 그 이후에 2차 수술이나 이런 거는 생략하고요. 바로 이제 본을 뜨게 되는 겁니다. 본을 뜨게 되는 거는 예전 같으면은 이제 고무 같은 거로 본을 떴기 때문에 이 본을 뜨고 뭐 일주일 정도 기다리고 시간을 그랬는데요. 최근에는 이제 3D 구강 스캔으로 본을 뜨기 때문에 본을 뜨자마자 실시간으로 제작을 할 수 있고요. 또한 제작도 일반적으로 제작하는 이제 금리 같은 게 아니라 3D 프린팅으로 출력하라 그러면 역시 분 단위로 출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치아에 따라 다르지만은 대략 1개 정도 시술을 했을 때는 수술을 들어간 다음부터 보철 장착하기까지 대략 1시간에서 한 2시간 정도 이런 최종적으로 보철을 장착하고 이제 집으로 귀가하실 수 있습니다. 길게는 1년까지 걸리는 임플란트 수술을 단 하루 만에 이렇게 끝낼 수 있다면 누구나 선호할 것 맞아요.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술을 적용받지 못하는 분들, 예를 들어 뭐 잇몸 상태가 많이 좋지 않다든지 그런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잇몸이 아주 약하신 분들, 땅으로 비유하자면 아주 좋은 땅에다 심으면은 괜찮겠지만 모래사장에 심는다면은 절대 그런 힘이 나올 수 없죠. 그래서 잇몸이 약하신 분들, 뼈 이식을 많이 하시거나 그리고 중년 여성의 분들은 이제 골다공증이 있으시면은 골밀도가 네. 떨어지신 분들이 많습니다. 땅은 땅이지만 안에가 싱크홀처럼 비어 있는 경우죠. 이제 이런 분들은 저희가 원하는 힘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실제로 진행하기 어렵고요. 두 번째 경우는 이제 치아의 위치의 문제입니다. 저희가 최종적으로 얻는 힘을 100이라고 했을 때 예를 들자면은 앞니는 한 60 정도 있으면 되고요. 어금니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쓰려고 하더라도 90 이상의 힘을 얻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시술에 따라서 초기에 얻을 수 있는 힘은 작게는 60, 많게는 한 7, 80 정도인데요. 그러면은 어금니 같은 경우는 90을 얻어야 되는데 90을 얻을 수 없다 보니까 네. 어금니는 한 개로는 바로 되는 임플란트가 진행되기 좀 어렵고요. 예를 들면 뭐 2개, 3개 이렇게 합치게 되면은 90과 90을 합친다고 180이 나오는 게 아니라
뭐 90과 90을 맞추면 250의 힘이 나고 이런 식으로 되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셔야 바로 되는 임플란트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임플란트라는 경우에 잇몸이 좋지 않은 경우에는 뼈를 이식해서도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저희가 임플란트를 심는다는 거는 대략 평균적으로 직경이 한 4, 5mm 그리고 길이가 10mm, 1cm 정도죠. 그거를 뼈 속에 나사 같은 거를 넣는 행위입니다. 자, 우리가 나무에 나사를 넣는다고 했을 때 이 나무에 나사가 다 잠겨야 이 나사가 잘 작동을 할 겁니다. 예를 들어 반쯤 잠겨 있다던가 아니면 옆면이 드러나 있다던가 이러면 이 나사가 쉽게 뽑히게 될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잇몸뼈가 길이가 적어도 10mm 이상이 돼야 내가 10mm짜리 임플란트를 심을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폭이 아까 말한 것처럼 5mm 이상이 돼야 내가 5mm짜리 임플란트를 넣었을 때 이 나무 속에, 즉 뼈 속에 가장 다 잠기는 그런 형태를 만들 수 있는데요.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뼈가 부족한 분들이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치아를 뽑은 지 오래 상실하게 되면은 뼈가 부족하게 되고요. 두 번째는 체구가 작으신 분들은 타고난 뼈가 부족하십니다. 그런 분들도 있고요. 세 번째는 이제 되게 치아를 상실되는 게 이제 잇몸뼈나 치주염이나 잇몸 질환 때문에 상실되게 되는데요. 그랬을 경우에 다 이제 뼈가 또 줄어들죠. 그리고 또 하나 뼈가 많이 줄어드는 이유는 치조골, 즉 잇몸뼈는 다른 뼈와 다르게 퇴화성 뼈입니다. 어떤 의미냐면은 우리가 손목뼈가 내 나이 20살일 때랑 내 나이 70대일 때 똑같은 형태를 가지고 있죠. 네. 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은 잇몸뼈는 근육과 비슷해서요. 우리가 운동을 열심히 할 때는 근육이 크지만은 운동을 하지 않으면 근육이 줄어들겠죠. 네. 잇몸뼈도 치아가 있을 때는 그 기능을 하기 때문에 잇몸뼈가 아주 크고 장대하게 남아 있는데요. 치아가 상실되게 되면은 이게 퇴화합니다. 즉 기능이 사라져가지고 그래서 내가 치아를 뽑은 지 시간이 오래 지나게 되면 자동적으로 조금씩 계속 줄어들게 되는 거죠. 일단 결국 그 비어있는 그 공간을 채우기 위해서 뭔가를 이식해 놔야 되는데요. 네. 여러 부위들의 이식이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뭐 재료가 다양하다는 네. 얘기일 수도 있는데 어떤 부분이 가장 적합할까요? 이식의 재료 사용되는 재료 여러 뼈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자기 몸에서 떼온 거 별로 이제 썩 유쾌하진 않지만은 예를 들어 골반이라던가 골반. 예, 턱 끝 이런 데서 턱. 내가 그리고 이제 악골 뒤쪽에서 우리가 이쪽은 이제 별로 필요 없는 뼈이기 때문에 이런 데서 뼈를 가져오는 경우가 있고 이제 자기골이죠. 자가골이라고 표현합니다. 네. 두 번째는 이제 조금 잔인하게도 들릴 수 있지만 현재 국내에서 가장 많이 쓰는 뼈는 동종골입니다. 즉 죽은 사람의 뼈입니다. 죽은 사람의 뼈를 아주 엄격한 처리 과정을 거쳐가지고 이 뼈를 사용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소나 돼지, 말 같은 그런 포유류의 뼈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뼈로는 이제 합성골. 우리가 예를 들자면은 천연 조미료가 있으면 MSG가 있는 것처럼 인공적으로 만드는 뼈도 있습니다. 이런 뼈를 어느 뼈가 딱 좋은 게 아니라요. 목적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겠습니다. 네. 어떤 경우에는 이제 내 뼈를 써야 되는 거고, 어떤 뼈에는 이제 이종골이라 부르는 소뼈나 이런 걸 써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목적에 따라서 맞춰서 사용한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성공적인 임플란트를 위한 뼈 이식에 대해서도 들어봤는데요. 네. 자, 계속해서 바로 되는 임플란트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이제 가능한 환자군을 설명을 해주셨었는데 주로 어떤 분들한테 이게 좀 유용한지도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죠. 저희가 실제로 환자분들이 바로 되는 임플란트로 내원하시는 분들을 보면요, 이런 분들이 가장 많습니다. 그리고 가장 권장하기도 하고요. 첫 번째는 이제 앞니가 상실된 경우입니다. 예, 앞니가 상실되면은 이 치아를 내가 식사를 하냐 마냐의 문제가 아니라 많이 보기 싫죠. 네. 특히 한국인들은 앞니가 없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임플란트 일반적으로 한다 하고 했을 때는 저렇게 비워둔 채로 뭐 3개월, 6개월 기다리거나 혹은 저희가 미니 틀니 같은 걸 만들어 드리는데 이건 상당히 보기 안 좋습니다. 이러나 저러나 되게 보기 안 좋은 거죠. 하지만은 저렇게 앞니가 상실되어 왔을 때 그날 임플란트를 해드리고 보철금까지 넣어드린다면은 상당히 문제 없이 이제 자신의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되죠. 그리고 비슷한 분들인데요. 치아가 드러나는 이제 직업군을 가지신 분들이 계십니다. 예를 들면 이제 영업 쪽에 계시는 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많이 오시는데요. 실제로 이런 분들은 치과에 내원했을 때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치아가 절대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20년 동안 치료를 못 받았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세요. 예. 그런 거로 많이 내원하시고요. 아마 뭐 제가 말씀드리기 좀 죄송하지만 제 앞에 계시는 두 분도 만약에 치아가 없으시면 상당히 어려우실 거라고 예상이 곤란하죠. 됩니다. 불편하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내가 흔들리는 치아가 있더라도 절대 뽑지 않으시거든요. 그런 분들은.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오시면은 상당히 권장할 만합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이 하실 때는 많이 만족해하죠. 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고령인 분들이 많으신데요. 실제로 아까도 말해드렸지만 틀니는 입안에 들어갔을 때 상당히 불편합니다. 이 불편함을 견디고 적응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최근 들어서는 이제 잘 적응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틀니가 불편하면은 뭐 틀니가 불편하면 그렇다고 해서 틀니 안 쓰면 내가 식사를 할 수 없으니까 당연히. 근데 그렇다고 해서 임플란트를 하면 또 오래 기다려야 되고 이제 그런 분들에게 권장해드리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보니 바로 되는 임플란트를 많이 사용하는 부위라고 해야 되나요? 많이 사용하는 치아는 아무래도 앞니가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드네요. 말씀 듣고 보니. 예, 맞습니다. 저희가 실제로 시술을 하게 되면은 가장 많은 시술이 이루어지는 부위는 앞니입니다. 다른 뭐 어금니 같은 경우에 하나 없더라도 내가 3개월 기다리라도 이제 기다릴 수 있는데 앞니는 대부분 못 기다리세요. 네. 이런 게 어떻습니까? 있다고 하면. 10대들의 경우에는 워낙 또 과격한 운동을 많이 하다 보면 앞니 다치는 경우들이 많아요. 네. 10대들도 가능하나요? 바로 되는 임플란트를 떠나서 임플란트 자체가 일단 기본적으로 앞골에 즉 이제 머리 쪽 뼈죠. 네. 이쪽 뼈가 다 성장이 끝나야 좀 하는 게 권장을 해드리는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2차 성장이 끝나면은 성장이 다 끝났다고 하지만 실제로 이 앞골은 조금 더 성장합니다. 미약하게나마. 그래서 임플란트를 10대들에게 권장하진 않습니다. 20대가 넘어서 권장해드리고요. 만약에 내가 꼭 어떤 이런저런 상황에서 꼭 해야겠다 싶으시면은 적어도 고등학생 정도는 되어야 됩니다. 또 여기서 추천 대상에 틀니 불편한 분을 찝어주셨는데 틀니를 조금 오래 착용하신 분 같은 경우에는 잇몸에 약간 영향을 준다고도 하더라고요. 네. 잇몸이 내려앉는다라는 이야기도 들리는데 그렇게 틀니를 오래 사용하던 분들도 바로 되는 임플란트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뭐 잠시 후에 제가 한번 케이스를 보여드릴 텐데요. 틀니를 오래 사용하신 분들도 뭐 뼈에 문제가 없다면은 바로 되는 임플란트를 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오히려 여러 개를 심는 게 바로 되는 임플란트에 훨씬 더 유리하기 때문에 치아가 많이 없으신 분들이 좀 더 유리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 보통 건강검진을 받게 되면요. 오전에 받아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오전에 받아야 그 결과가 좋게 나온다 이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임플란트 시술도 그렇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뭐 시간이나 계절의 영향을 좀 받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최근에 들어서는 계절이나 시간대에는 거의 영향이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이제 의료가 발달되지 않아서 뭐 어르신들이 이제 수술은 피나거나 수술 이런 거는 여름에 하지 말아야 된다.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 말했지만은 최근에는 항생제나 이제 소염제 발달로 인해 가지고 그런 것은 거의 없고요. 시간대 역시 거의 영향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굳이 따지자면은 당뇨가 심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원활한 혈당 조절을 위해서 오전에 수술 받는 게 좀 더 좋을 수 있다 정도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 시간상이나 뭐 어떤 계절적 변화, 뭐 온도 이런 게 아무 상관이 네, 없군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런데 사실 임플란트 하면은 지금 시청자 여러분도 그렇겠지만은 보험에 관해서 굉장히 관심이 높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네. 65세 이상의 어르신 같은 경우는 무료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임플란트 시술이 이게 사실인가요? 무료는 아니고요. 현재 국가보험상으로는 65세 이상이신 분들은 생애 이제 두 개까지 이제 특정 금액을 부담하시면 대략 한 이제 소득 수준에 따라 조금씩 다르긴 한데요. 대략 한 30만 원에서 40만 원 사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정도 금액을 부담하시면은 두 개까지가 시술이 국가보험 하에 이루어지는 상황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임플란트 시술을 했습니다. 했으면 미백 시술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네. 그거 못 하는 거죠? 못하진 않습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은 미백을 한다 그래서 내가 임플란트 한 치아가 미백이 되진 않아요. 그렇겠죠. 이제 가지고 계신 다른 치아들이 미백이 되는 건데요. 문제는 이제 임플란트를 하고 내가 치아를 넣을 때 근처에 있는 치아 색깔에 맞춰서 넣거든요. 근데 만약에 근처에 있는 치아 색깔이 더 밝아지면은 내 임플란트 한 치아 색상은 안 변하기 때문에 서로 치아가 색깔이 맞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임플란트 한 치아를 다시 하거나 그래야 되는 경우가 발생됩니다. 임플란트 그 자체가 미백이 안 되는 거군요. 미백이 안 됩니다. 그 색깔 그 그건 일종의 뭐 제품에 따라 다르지만은 일종의 이제 유리 계열이거나 아니면 도자기 계열 이런 건데요. 처음부터 색상이 딱 정해져 나옵니다. 정해져 나오기 때문에 뭘 한다 그래 색상이 변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제가 어제 들은 이야기인데요. 임플란트 시술을 하면 고기 맛을 느낄 수 없다. 맞죠? 이 질문은 임플란트를 여러 개 하신 분들이 아주 많이 호소하시는 질문입니다. 그래요? 정확하게 말하면 맛을 느끼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맛은 혀에서 느끼는 거기 때문에요. 혀만 있다면 누구나 다 맛을 느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왜 우리가 임플란트 시술을 하면은 많은 환자분들이 옛날만큼 맛이 없어, 맛을 잘 모르겠어라고 상당히 많은 분들이 호소하시거든요. 가장 큰 이유는 어떤 거냐면은 흔히 말하는 씹는 맛이 사라져서 그렇습니다. 이게 어떤 이유냐면 우리가 씹는다는 걸 느끼는 거는 치아와 치아끼리 부딪히면서 치아가 조금 움직입니다. 실제로는 이제 치주인대라는 것 때문에 50마이크론 정도 움직이는데요. 네. 움직이면서 내가 씹는 맛을 느끼는 겁니다. 그런 비해서 임플란트는 그냥 쇳덩이거든요.
만나면은 두 철판이 그냥 만나는 겁니다. 특히 위아래로 임플란트를 모두 해놓게 되면은 이제 내가 씹었을 때 쇳소리밖에 안 나요. 일종의 쇳소리 비슷한 것밖에. 그게 기계네요. 예, 기계 이렇게 쇳덩이가 만나기 때문에 내가 이걸 씹고 있는 건가 그런 걸 느끼기가 어려웁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씹는 맛이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위아래로 임플란트를 다 들어가시거나 혹은 전체가 다 임플란트 들어가신 분들은 많은 분들이 호소하세요. 아, 이거 옛날만큼 맛이 없다. 씹히긴 씹히는데 맛이 옛날 같지가 않다. 이거는 어쩔 수 없이 임플란트 시술에서 오는 한계라고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기가 아니니까요. 네, 그렇죠. 임플란트에 대한 궁금증과 오해, 진실까지 질문 있습니다를 통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시간은 줄이고 정확도를 높일 수 있는 바로 되는 임플란트. 지금부터는요, 이제 실제 환자 사례를 통해서 저희가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0대 여성의 사례 준비해 두셨네요. 바로 되는 임플란트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는 네. 앞니 사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왼쪽의 사진을 보시면요, 30대 여성이시면서 지금 치아가 앞니 하나가 이제 없고 많이 썩어 있는 게 보이실 겁니다. 네. 실제로 이분은 치아 자체를 이제 흔히 말하는 크라운이죠. 이제 씌워서 쓰고 계셨는데 그 내부가 썩어가지고 부러지게 된 경우입니다. 네. 아주 30대 여성이시라면 아주 불편하죠. 지금 네. 이런 상황이. 내원을 하셨고요. 내원을 하셨을 때 저희가 오른쪽 사진을 보시면은 내원 당일 상담하자마자 이제 시술을 결정하셔가지고 시술을 하시고 그리고 임플란트를 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치아까지 들어가 있는 거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세히 보시면은 잇몸 위가 이제 푸르스름합니다. 네. 왜 그러냐면은 이제 치아를 발치하게 되면 멍이 어느 정도 들기 때문에 그 멍 자국이 남아 있는 걸 볼 수 있죠. 이렇게 되기까지 대략 한 1시간 정도 걸리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1시간 만에 저렇게 고른 치아를 다시 갖게 되면 참 만족도가 높을 것 같기는 하지만 그래도 아직도 임플란트 자체에 대한 좀 두려움이 있으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이렇게 앞니 하나가 빠졌을 경우 임플란트 말고는 다른 치료 방법으로 대체할 수 있는 건 없을까요? 임플란트 말고는 예전부터 해오던 치료법이 있습니다. 흔히 이제 브릿지라고 하죠. 네. 고정성 보철을 걸어 쓰는 방법인데요. 이 사진을 보시게 된다면은 저 빠진 치아 좌우에 있는 치아를 깎아가지고 거기다 치아를 넣으면서 가운데 하나는 가짜 치아를 만들어 버리는 그런 방법으로 치료할 수 있습니다. 기간은 오래 걸리지 않고요. 일주일 정도면 마무리되는 치료입니다. 하지만 이 치료의 최대 단점은 나의 아주 건전한 양 옆에 있는 치아를 깎아야 된다는 거죠. 즉 삭제해야 된다는 거죠.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깎은 치아들의 수명이 짧아질 수 있고요.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모양 자체가 변할 수도 있는 그런 걸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임플란트 시술이 나오면서부터는 이런 흔히 말한 브릿지, 걸어 쓰는 치료는 점점점 사장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네. 어떻습니까? 치아가 한 개일 때는 말씀하신 바로 되는 임플란트 어느 정도 이해는 할 수 있겠는데 상실된 치아가 여러 개일 경우에도 바로 되는 임플란트를 통해서 치료 당일날 이렇게 원상 복구까지가 가능해질까요? 실제로 저희 말씀하신 것처럼 한 개는 이해가 쉽지만은 여러 개일 경우에는 그 많은 치아를 어떻게 한 번에 할까는 이제 궁금증이 들 수 있는데 실제로 저희 병원에서 환자를 치료하면은 한 개인 분들보다 치아가 전체가 없으신 분이 거의 환자의 절반이십니다. 물론 치아 전체가 없으시면 수술 시간도 훨씬 길어지고요. 아까 앞선 분은 1시간 정도면 된다고 했지만은 치아 전체가 없으시면 보통 한 6시간 정도 시간이 걸립니다. 네. 이제 사진을 보시면요. 왼쪽이 이제 치료 전에 엑스레이와 이제 구강 내 사진이고요. 오른쪽이 이제 치료 후의 사진이라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위에 있는 엑스레이에서 하얗게 보이는 게 임플란트라 보면 되실 것 같은데요. 네. 이제 위쪽 뼈에도 임플란트를 여러 개 신입하였고 아래쪽 뼈에도 임플란트를 여러 개 신입하였습니다. 물론 이분들 같은 경우는 시술 시간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10분, 20분의 시술은 끝나지 않고요. 대략 뭐 1시간, 2시간 정도 수술을 해야 됩니다. 수술을 하고 그리고 본을 뜨고 그리고 보통 이렇게 오랫동안 수술하시거나 여러 개가 치아가 상실하신 분들은 병원에서 6시간 정도 기다리기 힘들기 때문에 보통 다음날 다시 한번 오시라고 합니다. 다음날 다시 한번 오시면은 아래쪽에 오른쪽 아래 보이는 것처럼 이제 치아를 끼워드리는 거죠. 자세히 보시면은 실밥도 남아 있고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잇몸이랑 이제 들어간 치아가 잘 맞지 않는 걸 볼 수 있을 텐데요. 이런 거는 치아를 발치하다 보니까 저기 구멍이 생긴 거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구멍은 나중에 잇몸이 회복되면서 차오르는 거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하나를 하는 거나 여러 개를 하는 거나 이제 결론적으로 근본적으로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단지 시간이 좀 더 많이 걸리고 그렇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사례도 한번 만나볼까요? 다음 사례를 보시면요. 다음 사례 같은 경우에는 이 환자분 같은 경우는 50대 남성이시고요. 위쪽에는 몇몇 개 치아가 남아있는 상태에서 흔히 말하는 걸어 쓰는 틀니를 사용하고 계셨으면서 그리고 아래쪽은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틀니를 사용하고 계셨습니다. 틀니는
잘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이미 많이 깨지고 부서지고 이런 것까지 관찰할 수 있고요. 네. 앞쪽 치아를 보더라도 이미 뿌리 쪽에서 보시면 이미 썩어가지고 이제 염증이 아주 심한 발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죠. 실제로 환자분 같은 경우는 식사를 거의 못 하셔가지고 키가 170이 넘으셨지만은 몸무게는 50kg 초반밖에 안 나가는 그런 상황이셨습니다. 네. 그래서 대부분의 치아를 발치하기로 결정하고요. 오른쪽 위에 하나 정도만 치아를 남기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 개의 임플란트를 식립하였죠. 대략 위쪽이나 아래쪽이든 8개나 10개 정도 임플란트를 식립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 날 이분 같은 경우도 수술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 다음 날 다시 한번 내원하시라 하셔가지고 오른쪽 아래 보이는 것 같은 치아를 넣어드렸습니다. 앞서 분들과 똑같이 여전히 그 실밥 자국들이 다 남아 있고요. 이제 약간은 피가 고여 있는 아직 다 아물지 않았기 때문인 네. 거죠. 이제 그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이후로는 어느 정도 부드러운 식사를 하시는 데는 문제가 없으십니다. 다음 사례가 50대 여성분이 또 남아 있습니다. 네. 이분들도 이제 비슷한 경우인데요. 지금 입안의 치아를 보시면은 위쪽 치아는 앞서 제가 처음에 말해드린 것처럼 앞으로 뻗어진 걸 좀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어금니가 없다 보니까 앞니로만 식사를 하게 되고 앞니로 식사를 하게 되면은 뭐 앞서 말해드린 것처럼 중년 여성분들은 앞으로 뻗어지는 현상이 많이 생깁니다. 네. 그래서 심지어 이분 같은 경우에는 많이 뻗어지셔가지고 입술 밖으로 치아가 튀어나와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아주 보기에도 좋지 않으셨죠. 이제 그것 때문에 매우 이제 사회생활도 매우 힘들어하셨고요. 이제 그래서 내원하시게 되었고요. 위쪽 치아 같은 경우는 다 발치를 하였고 아래쪽은 몇몇 치아는 남기고 몇몇 치아는 발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분 역시 당일날 수술을 하시고 이분 같은 경우는 바로 그날 오시지 않고 일정 때문에 3일 뒤에 오셔가지고 치아를 장착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잇몸이 앞서 있는 분들보다 훨씬 더 뭐 부어 있거나 그런 게 좀 적은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말씀 주신 사례들을 보니까 다 50대 환자분들이셨는데요. 50대라고 하면 비교적 좀 젊은 나이에 속한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많은 치아를 상실하시게 된 이유가 특별히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가장 큰 이유는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이제 흔히 말씀하시는 것처럼은 이제 자신의 전 삶을 영위하시는데 바쁘셔가지고 못 오신 분들이 많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코로나 터지고 오히려 치과 같은 경우에는 좀 더 환자들이 많이 오게 된 경우가 많았는데요. 가장 큰 이유가 그런 이유였습니다. 내가 이제 자영업을 하신다면은 내가 20년 동안 쉬어본 적이 없는데 코로나가 이제 발병이 되면서 어쩔 수 없이 문을 닫아야 되는 상황이 오니까 드디어 내가 20년 만에 쉬게 되었다고. 그래서 20년 만에 치과를 오셨는데 이런 상황인 거죠. 이제 20년 동안 치과를 한 번도 안 가셨으니까. 네. 이제. 그런 분들이 계시고요. 두 번째는 치아도 인체 기관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수명을 가집니다. 그리고 사람마다 건강 상태는 다르고요. 우리 뭐 지금도 이제 선생님이랑 저는 안경을 쓰고 계시지만 어떤 분들은 시력이 좋아서 안경을 절대 안 끼고 어떤 분들은 10대부터 안경을 끼기 시작하죠. 이제 눈에도 타고난 건강의 차이가 있는 거 보니까 치아도 마찬가지입니다. 타고난 건강의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 평균적으로는 65세 이상이 돼야 치아의 절반 정도를 상실하게 되는데요. 뭐 관리가 안 되시거나 타고난 건강이 안 좋으신 분들은 치아 건강이죠. 안 좋으신 분들은 이미 40대, 50대 대부분 상실하게 되는 경우를 이제 심상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네. 네. 사실 방금 설명해 주셨던 이 환자분의 경우에는 미용적인 측면에서 이 정도로 개선이 됐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만족하실 것 같은데 한편으로는 조금은 걱정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앞서 질문드렸던 저장력 내지는 내구성이라는 부분이 아무래도 바로 되는 임플란트가 조금은 더 약하지 않을까 하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이 부분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바로 되는 임플란트를 하더라도 예. 특정 기간이 지나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특정 기간이라면 어느 정도? 예를 들어 일반적으로 임플란트가 뼈와 결합하는 데 걸리는 시간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됩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환자분한테 말을 할 때도 당장 씹을 수는 있지만은 절대 단단한 거 씹지 말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3개월 정도는 그리고 3개월 이후부터는 정상적으로 식사를 하셔도 된다고 말합니다. 환자분들에 따라서 어떤 분들은 이제 부드러운 음식, 어떤 분들은 이제 쌀이나 이런 거 괜찮다고 말을 하고요. 대신 절대 오돌뼈나 오징어, 땅콩 이런 거는 절대 금지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초기 3개월 기간 동안은 저희가 원하는 100의 힘을 얻은 게 아니라 네. 70, 60, 80 정도 힘을 얻었기 때문에 잘못하다가는 임플란트가 견디지 못하고 부러지거나 빠지거나 그런 현상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되더라도 문제가 되는 건 아닌데요. 대신 수술을 다시 해야죠. 그 수술을 다시 하게 되면은 이제 처음부터 기간이 다시 시작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들만 주의해 주시면은 이후에 사용하는 데는 일반적인 임플란트와 전혀 차이가 없습니다. 네, 내 몸화가 되는 한 3개월 정도는 좀 더 주의를 기울여야 네. 된다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사례도 한번 살펴볼까요? 자,
50대 여성이시고요. 높은 고경, 전학 지하 상실, 그리고 틀니를 사용할 수 없는 분이시네요. 이런 분들이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표적으로 절대 치아가 없으면 안 돼요. 이런 분들입니다. 예. 왼쪽 아래 사진을 보시면은 치아 사이가 다 거먹거먹해 보이고 앞니가 네. 막 다 튀어나온 것을 좀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금니 쪽을 보면은 어금니가 다 뽑혀가지고 다 옆으로 누워 있는 것도 보실 수 네네. 있습니다. 다 뽑아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네. 근데 앞서 말씀드린 그런 이제 영업적인 직군에 있으시다 보니까 절대 치아가 없으면 안 되신다고 했어요. 절대. 그리고 틀니를 사용하는 것도 말을 많이 하시게 되면 틀니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절대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계속 이런 상황이시더라도 절대 뽑지 않고 가지고 계셨던 거죠. 높은 고경이라는 거는 지금 치열이 다 삐뚤어지다 보니까 치아가 맞물린 것 자체가 좀 많이 높아진 상황입니다. 네. 이런 분들 역시 오셨을 때 뭐 지금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여러 개의 임플란트를 승립하고요. 그리고 지금 오른쪽 아래 보이는 것처럼 이분 같은 경우는 치료 당일날 치아를 다 저렇게 끼운 상태에서 집으로 가실 수 있었기 때문에 다음날 바로 이제 직장에 복귀하셔가지고 정상적으로 사회생활을 하실 수 있었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자연 치아를 몇 개 정도 남겨두신 거죠? 지금은 위쪽에 4개만 남겼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그런데도 전혀 생활하는 데 불편이 없으실까요? 아쉽지만은 예. 뭐 많은 치아를 남기면 좋지만요. 현실적으로는 이제 쓰지 못하는 치아를 남기게 되면 그 치아가 오히려 문제를 일으킵니다.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사용하지 못할 수 있는 치아, 혹시 이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치아는 다 발치한 상태에서 임플란트를 식립하는 게 훨씬 좋고요. 네. 자연치아가 많은 많을수록 좋죠. 하지만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됐을 경우 다 발치해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네. 다음 사례 볼까요? 이 분도 이제 앞서 있는 분들과 비슷한 분이십니다. 뭐 이분의 차이점이라면은 여성과 남성의 차이점이 조금 있는데요. 여성분들은 이제 어떤 심리적인 이유 때문에 네. 치아를 뽑지 않아 이런 분들이 많고요. 남성분들은 이제 이 부분이 이제 시골에서 오신 분이셨는데요. 그냥 내가 이대로 살면 되지 뭐 이렇게 이렇게 치아 하나 없다고 뭐가 네. 이렇게 문제냐 대수냐 이렇게 하시다가 보면은 하나를 뽑았는데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치열이 이동하게 되고 네. 앞뒤 치아가 힘을 많이 받으니까 또 하나 뽑게 되고 또 하나 뽑게 되고 한 20-30년에 걸쳐가지고 이렇게까지 지금 오게 된 거죠. 이제 계속 뭐 치아가 없는 게 대수냐 대수냐 하다가 이제 60대, 이 정도 60대가 되어서 보니까 이제는 치아가 많이 없는 거를 자녀분들이 확인을 하세요. 네네. 자녀분들이 이제 명절에 집에 갔다가 자신의 아버님이 이렇게 치아가 보니까 몇 개 없고 이걸 어떻게 식사를 하셨어요? 네. 말하면 또 이런 분들은 이게 뭐가 대수냐 하면서 하시는데 이런 분들이 이제 자녀분들께서 같이 오시죠. 이제 같이 오셔가지고 아버님이 그래도 나는 꼭 밥을 먹어야 된다. 틀림에서 밥을 못 먹는다고 하니까 밥을 먹어야 된다 말하시면은 이런 분들은 똑같이 이제 치아를 뽑고 여러 개 임플란트 식립한 다음에 바로 조작을 하실 수 있게 도와드리곤 합니다. 네. 다음 사례는요? 이분은 이제 50대 남성인데요. 네. 왼쪽 아래 사진을 보신 것처럼 치아는 많아 있어 보이지만 네. 실적으로는 이제 치주염이 아주 심한 상태이기 때문에 쓸만한 치아는 없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치주염이 심하신 분들은 치주염이라는 거는 어떤 현상이냐면은 우리가 치아가 뼈 속에 이렇게 들어 있잖아요. 그러면 뼈가 다 사라져 버리는 현상입니다. 염증 때문에 뼈가 다 사라져가지고 뼈가 치아 위에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이제 잇몸 위에 떠 있게 되는 거죠. 뼈 속에 없고.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뼈가 없다는 거죠. 이런 분들은 이제 바로 된 임플란트를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임플란트도 식립을 해야 되고 네. 그리고 잇몸뼈 이식도 많이 진행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뭐 잘 보이진 않지만 이분은 오른쪽 위나 왼쪽 위 같은 경우는 뼈가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네. 뼈가 거의 없는 상태인데요. 어쩔 수 없이 이제 치아를 다 발치하고 여러 개의 임플란트를 심고 저 약간 쌀알처럼 보이는 게 인공뼈를 할 수 있는데요. 이런 인공뼈를 다수 이식하고 수술에만 대략 한 3시간, 4시간 정도 소요되는 수술입니다. 이렇게 한 뒤 대략 한 이틀 뒤에 아래쪽에 보이는 것처럼 치아를 넣은 상황이라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치주염이 심하신 분들도 무조건 안 되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환자분에 따라서 그다음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뼈 이식량이나 치주염의 상태에 따라서 충분히 바로 된 임플란트를 진행하실 수도 있습니다. 평소 바쁘다는 핑계로 소홀히 해온 치아 관리. 칠순을 바라보는 하기남 씨에게도 지난 시간은 평생 후회로 남았다. 10년 전에 보철을 했는데 지금은 많이 흔들리기도 하고 빠질락 말락 하니까 딱딱한 걸 씹어 먹을 수도 없고 나물 같은 거 김치 같은 것도 먹고 싶지만 이빨이 흔들리고 하다 보니까 먹지를 못하고 그래서 좀 건강할 때 치아 관리를 잘못한 게 많이 후회스러웠습니다. 10년 넘게 환자를 괴롭힌 질환은 만성 복합 치주염.
잇몸을 파고든 염증은 치아 건강은 물론 환자의 일상까지 흔들어 놓았다. 빨리 병원에 안 온 게 되게 후회스럽고 그렇습니다. 기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그게 제일 궁금합니다. 연처럼 오래 기다리거나 아니면 오랫동안 틀니 사용해야 되거나 그런 경우는 이제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처음 내원했을 때 어머님은 앞니에 이제 흔히 브릿지라고 그러죠. 7개 치아에 이제 브릿지를 가지고 계셨고요. 4개밖에 치아가 없고 나머지는 걸어 쓰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걸어 쓴 걸 오랜 시간이 지나야 되면은 안에서 썩는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그게 안에가 모두 다 썩어가지고 이게 떨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치아가 4개가 있지만 모두 다 썩어서 쓸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약해진 치아는 썩고 깨져 뿌리만 남은 상태. 환자가 선택한 것은 바로 되는 임플란트였다. 3D 구강 스캔을 통해 정교한 분석 과정을 거쳐 빠르면 하루 만에 완성되는 고난도 시술. 수개월이 걸리는 기존의 임플란트에 비해 시술 시간은 짧고 정확도는 높아 시간적 여유가 없는 환자들의 만족도가 크다. 예전에는 우리가 본 뜨고 치아를 만들고 이러는데 뭐 치과 가보셨겠지만 그 일주일씩 걸렸잖아요. 그거를 3D 스캐너라든가 3D 프린터 이런 걸 통해서 30-40분 만에 끝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뼈가 약하다거나 또는 이제 골밀도가 떨어질 경우도 뼈가 약합니다. 그런 경우가 좀 어렵고요. 어머님은 지금 고령이시긴 하지만은 딱 어느 정도 우리가 한 60, 70 정도 힘을 얻을 수 있다고 판단되어서 바로 되는 임플란트가 진행되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4개 뿌리를 모두 다 이제 제거를 할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임플란트를 4개 정도 이렇게 진입을 하고 그리고 그 사이사이에는 치아를 걸어 쓰는 방식으로 해서 치료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잘 씹어야 소화도 잘 되는 법. 바로 되는 임플란트를 통해 완성된 새로운 치아들은 하기남 씨의 고통스러웠던 식사 시간을 다시 즐겁게 해줄 것이다. 제일 먼저 하고 싶은 거는 친구들하고 가서 마음껏 묻고 싶고 그때는 보철을 했기 때문에 웃을 기회가 있으면 손을 가르고 했는데 손 가르지 않고 이제 자신 있게 활짝 웃고 싶습니다. 바로 되는 임플란트 환자 사례 화면으로 만나봤는데요. 이 네. 환자분의 경우에는 뇌경색 치료제 아스피린을 복용하고 계십니다. 저희가 임플란트 얘기를 할 때는 항상 복용하고 있는 약물에 대한 주의를 많이들 강조하시더라고요. 예, 이 부분도 좀 짚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임플란트 시술할 때 가지고 계시는 전신적인 질환이나 몇몇 약물은 좀 주의해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네. 대표적인 것들이 이제 첫 번째로 주의해야 되는 것들이 골다공증 약. 골다공증 약은 특정 약들 같은 경우에는 임플란트와 뼈가 결합하는 걸 방해하는 약들이 있습니다. 이게 나쁜 약은 절대 아니고요. 골다공증에 필요한 약들이지만은 임플란트 시술 시에는 이게 방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약들은 체크해서 임플란트 시술 시에는 중단하거나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해야 되고요. 예. 두 번째는 흔히 말한 항응고제, 항혈전제 같은 경우입니다. 앞서도 사례도 나왔지만은 아스피린 혹은 와파린 같은 혈우병을 가지신 분들이 드시는 약들이 있는데요. 이것의 문제는 피가 멈추지 않습니다. 네네. 임플란트 시술을 하려면 어쩔 수 없이 뭐 잇몸을 절개를 하든 아니면 최근에는 뭐 복강경처럼 아주 조그마한 구멍을 뚫어서 하든 뭘 하든 간에 피가 조금 나올 수밖에 없는데요. 그럼 피가 멈추지 않게 되면은 임플란트 시술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분의 전신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약 역시 필요 사항에 따라서 대체하거나 혹은 중단하거나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셔야 되고요. 그 외에 내가 고혈압이나 당뇨가 있다던가 이랬을 경우에는 당뇨나 고혈압은 어느 정도 조절한 상태에서 수술을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저희가 예방적으로 수술 전에 항생제나 또 야한 약을 처방해 드립니다. 그런 약을 복용하시고 난 뒤에 수술을 진행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의해야 되는 기저질환으로 방금 이제 고혈압, 당뇨, 그리고 골다공증 정도 짚어주셨고요. 그 외에 특별한 또 질환이 있겠습니까? 그 외에는 이제 임산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당연히 이제 주의를 해서 이 기수에 따라 임산 그 기수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힘들지만 주의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청소년 같은 경우 주의해야 되고요. 그 외 이외에 나머지 질환들 같은 경우에는 아주 드문 질환이니까 좀 이렇게 많은 질환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때 질환을 만약에 말씀해 주시면은 그 질환에 따라서 임플란트 치료법이 조금씩 달라진다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반적으로 임플란트를 했었을 때는 그게 얼마나 잘 지금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지 이후에 내원도 상당히 맞아요. 자주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바로 되는 임플란트 같은 경우는 뒤에 그 내원하는 횟수도 조금 일반적인 것보다는 적을까요? 예. 이거는 일단은 임플란트에 대한 생각을 조금 바꾸셔야 되는데요. 네. 예를 들어 우리가 뭐 나중에도 말씀해 드리겠지만은 임플란트는 한 번 치료가 마치면 끝나는 치료가 아닙니다.
예를 들자면은 우리가 팔이 부러졌으면은 기부스를 하고 기부스가 완료되면은 이제 다 끝난 치료지만 임플란트는 우리 몸 안에 무언가를 이식해 놓는 상황입니다. 이식해 놓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이거를 관찰하고 잘 이제 건강하게 있는지를 계속 봐야 됩니다. 바로 되는 임플란트를 하더라도 내가 오늘 하루 만에 끝났어, 며칠 만에 끝났다고 하더라도 이게 끝난 거지 이후에 관찰이 끝난 건 아닙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바로 되는 임플란트를 하더라도 당연히 수술하고 한 달 뒤에 체크를 하고요. 또 3개월 뒤에 체크를 하고 6개월 뒤에 체크를 하고 지속적으로 체크를 하면서 임플란트가 잘 건강하게 있는지는 항상 체크를 합니다. 그리고 환자분들도 이게 잘 응해 주셔야 자신이 이제 식립한 임플란트를 오래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이 바로된 임플란트 사례 보면서 이야기를 나누겠는데요. 이 환자분의 PPT는 떠 있은 지 오래됐습니다. 치료 전의 상태 어쩌다가 이 상황까지 가셨는지부터 궁금해지네요. 예. 이분이 대표적인 이제 당뇨를 가지신 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뇨의 합병증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뭐 이제 시력이 저하된 합병증이 대표적인 합병증이고요. 그리고 가장 대표적인 두 번째 합병증은 치주염입니다. 치주염을 아주 극단적으로 악화시킵니다. 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치아는 다 있습니다. 치아가 썩은 것도 아니죠. 네. 하지만은 치아가 다 삐뚤빼뚤하고 다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 말은 강한 아주 심각한 치주염이어가지고 치아가 뼛속에 붙어있지 못하고 그냥 잇몸에만 붙어있는 그런 아주 약한 상태라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분들 같은 경우도 역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바로 되는 임플란트 가능합니다. 단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가능하다고 해서 가능한 거랑 이후에 관리되는 거는 좀 다른 영역입니다. 당뇨를 내가 가졌다면 지속적으로 치주염을 일으키는 문제를 일으킵니다. 네. 그래서 당뇨도 관리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임플란트를 식립한 이후에도 다른 분들보다 2배, 3배 정도 노력을 더 가하셔야 다른 분들만큼 임플란트 수명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다음 사례는요?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고혈압을 가지고 계시는 남성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고혈압 자체가 이런 치아 상태를 만들진 않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남아있는 치아가 없으시죠. 네. 그런데 고혈압 자체가 이런 치아 상태를 만들지 않지만은 고혈압이 있는 상태에서 여러 가지 좀 합병증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잘 관리 안 하시게 되고 구강 관리에 소홀히 하시게 되면은 이렇게 치아가 모두 상실되는 경우를 볼 수 있죠. 이분 같은 경우 특이한 게 위쪽 같은 경우에는 뼈가 상당히 약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다른 임플란트를 하실 수가 없었고요. 그래서 오른쪽 아래 사진을 보시면은 아래쪽만 바로 되는 임플란트가 들어갔고 위쪽은 흔히 말하는 이제 임시틀리가 들어간 상황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서 설명해 드렸지만 모든 분들이 다 바로 되는 임플란트를 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네. 상황에 따라서는 일부는 이렇게 틀니로 대체되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분은 뭐 들어가지 않지만 대표적으로 모든 종합 질병을 다 가지신 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류마티스염도 있으시고요, 당뇨, 고혈압. 앞서 말씀드리진 않았지만 항암 치료도 맡고 계시고요. 항암 치료는 치주염을 아주 극단적으로 악화시킵니다. 특히 이제 두경부 쪽 위쪽 항암 치료 같은 경우는 항암 치료를 받으시면 보통 치아가 몇 개씩 빠지시는 경우가 흔한 일입니다. 이제 그런 것도 받으셨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치아가 왼쪽에 있는 사진을 보면 아랫니랑 잇몸이 너무 가까운 걸 위에 네. 잇몸이랑 너무 가까운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어떤 말이냐면은 물리는 치아가 없다 보니까 잇몸이 다 주저앉아가지고 가까운 거죠. 지금. 네. 원래대로 하면은 저 위에 잇몸과 아랫니 사이에 아랫니만큼 공간이 있어야 네. 이 치아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일반적으로 예전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수술을 다 하고 저 고경이라 부르는데요. 저 거리를 찾아주기 위해서도 몇 주 정도 시간을 소비했습니다. 여러 가지 행위를 해가지고 했는데요. 최근에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대단히 많은 의료기기가 나와가지고 그거도 빠르게 찾아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른쪽에 사진을 보시면 역시 수술 당일날 치아가 이렇게 들어간 게 볼 수 있죠. 그 말은 저 잇몸 위로도 올라갔다는 거겠죠. 그런 것까지 다 동시에 이루어진 거라 보시면 될 것 네. 같습니다. 오른쪽 아래 사진 같은 경우는 이제 입안 내부의 사진인데요. 당연히 임플란트는 이제 나사형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나사 구멍이라 그러죠. 이제 그런 것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자, 마지막 사례는요? 마지막 사례도 이제 앞선 분이랑 이제 비슷한 사례인데요. 이분 역시 아무것도 사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왼쪽 아래 보시는 것처럼 이제 치아만 남아 있는 상황이었죠. 틀니도 사용 안 하시고 그리고 그냥 이대로 나는 계속 살겠다는 그러신 분이었는데 역시 이제 자녀분이랑 같이 오셨습니다. 식사는 그동안 어떻게 하셨대요? 이런 환자분은요? 이제 저희가 이제 물어보긴 하는데요. 예. 아주 이제 좀 노골적으로 물어보지는 않습니다. 그냥 이제 불편하셨겠구나 정도만 하지 이게 이런 걸 물어봤을 때 이제 그 삶에 있어가지고 좀 신뢰가 되는 질문을 있습니다. 네네. 근처에 있는 분들이 얘기하면은 이제 저희는 듣는 편이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잘 물어보지는 않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그래서 뭐 식사는 나름대로 어떻게 하셨다고 말하셨습니다. 이제 네네. 말하셨는데
뭐 이런 분들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치아를 다 발치하고요. 네. 임플란트를 다 심고 진행이 되는 건데요. 실제로 이분 같은 경우는 여기까지 진행되는데 한 4일 정도 걸렸습니다. 4일. 왜 그러냐면은 아까 말한 대로 잇몸이랑 어금니 쪽 잇몸이랑 치아랑 너무 가까워요. 그리고 고경이라는 걸 다시 만들어야 되는데 네. 이게 빨리 만들어지시는 분들이 있는데 어떤 분들 같은 경우는 하루 이틀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치아가 들어가면은 이 저작근, 씹는 근육이 재활을 해야 되는데요. 재활을 하게 되면은 다시 물리는 게 변하게 됩니다. 이걸 찾아주기 위해서 하루 이틀 더 시간을 소모해서 치아가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화면 상단에 최고 난이도로 네. 나와 표시가 돼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이제 한 4일 정도 걸리셨다고 말씀하셨거든요. 네네. 어떻습니까? 이거 바로 되는 임플란트는 최장 그렇다면 아무리 길어도 일주일은 넘기지 않는다 이런 설명이 가능한가요? 네, 맞습니다. 일주일이 갈 것까지는 없고요. 대부분 4, 5일 정도 뭐 대부분 다 해결됩니다. 물론 이제 여기서 보시는 이제 아래쪽에 있는 치아들을 보면요. 저희가 치아가 이제 1차로 들어간 다음에요. 예를 들어 한 달이나 두 달 있다가 치아를 변경하는 경우가 되게 흔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이런 분들은 이쪽 턱 근육이 전혀 지금 살아있지가 않으세요. 우리가 팔이 부러졌다가 이제 깁스를 하고 다 나오면은 흔히 말하는 재활을 하잖아요. 네. 재활하는 것처럼 치아가 실제로 들어가서 저작을 하게 되면 이쪽 근육이 재활이 됩니다. 재활이 되면은 내가 흔히 말하는 물리는 게 변하게 돼요. 네. 그럼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치아를 다시 한번 바꿔드립니다. 또 한번 바꾸고. 그래서 어떤 분들 같은 경우는 한 달 단위로 계속 치아를 바꿔요. 처음엔 내가 이게 맞았는데 한 달 뒤에 오셔가지고 안 맞아 그럼 말아가거든요. 이게 재활돼서 살아나기 때문이죠. 예. 그럼 또 바꾸고. 이제 이런 과정은 이제 추후에 있을 수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일단 치아가 한 번 들어가는 거는 길어도 일주일을 넘기지 않는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고 해도 일주일채 걸리지 않는 시간에 저렇게 심리적으로도 그리고 기능적으로도 많은 부분을 되찾았다고 하면 일단 너무 설레실 것 같아요. 그동안은 못 먹던 음식도 많이 있으셨을 텐데 그동안 진짜 못했던 거 원 없이 이제 할 수 있겠다면서 여러 가지를 또 드실 수도 있을 것 그러면 같습니다. 살이 찔 수밖에 없죠. 그렇네요. 실제 그런 환자분들 많으시죠? 매우 흔합니다. 지금 여기서 나오신 분들도요. 예. 아까 또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치아가 이렇게 오신 분들은 되게 깡 마르신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섭식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히 마르고 이런 분들이 많으신데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렇게 치아가 이제 전론적으로 다 들어가게 되면은 대개 6개월이나 1년 지났을 때 보면은 보통 한 8kg에서 10kg 정도 이제 체중 얻으십니다. 예. 오히려 근데 그게 훨씬 더 보기 좋습니다. 원체 이렇게 마르셨던 분들이 많으셨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거죠. 즉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제. 네. 하지만 또 다이어트가 임플란트 회복에는 좀 필요하다고 이런 이야기는 어떤 의미일까요? 그거는 정말 낭설일 것 같습니다. 낭설인가요? 네, 저희 그 임플란트는 행위는 아주 간단하게 보면은 뼈를 부러뜨린 다음에 다시 붙이는 행위랑 비슷한 원리거든요. 아주 간단하게 설명하면은 그럼 저로도 내가 이제 몸이 나야 이제 잘 회복될 텐데 회복하려면 뭘 먹어야겠죠. 네, 극단적으로 다이어트를 해가지고 나의 이제 영양 불균형을 일으킨다면 절대 내 몸이 회복하는데 좋을 게 없습니다. 그래서 네. 임플란트 한 뒤로는 아주 잘 드셔주시는 게 회복이 훨씬 더 좋습니다. 네, 계속해서 그러면 사례를 더 만나볼까요? 이제 이분들 같은 경우는 특별히 제가 이제 환자분들에게 동의를 구하고 이제 안모의 비교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넣은 사례들이라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왼쪽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치아가 지금 전체 치아 중에 딱 3개만 남아 있으신 분이셨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치료 후에 오른쪽 같이 다 이제 바로 되는 임플란트로 들어간 상황이었고요. 왼쪽 아래 보시면은 치아가 몇 개 없으시다 보니까 볼도 많이 패여 있으시고 흔히 말하는 이제 팔자주름이라 그러죠. 누구나 다 팔자주름이 쉽게 심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리고 뭐 잘 웃지도 당연히 못하시죠 이제. 그런 데 보여서 치아가 들어가신 이후에는 훨씬 더 안모도 개선되고 네. 자연스럽게 웃었을 때 치아가 보이면서 아주 만족스럽게 지금 웃고 계신 모습이신데요. 네, 아주 만족스러워하십니다. 네.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였는데요. 왼쪽 이제 위쪽을 보시면 위쪽에 치아가 남아 있긴 한데 네. 실제로 심한 치주염이라 가지고 거의 치아가 없는 상태였고요. 그리고 이전에 한 보철물들이 다 깨져가지고 치아가 망가지고 다 깨져 있는 상황이십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좀 특별한 이유로 오셨는데 딸 결혼식이 한 3주밖에 남지 않았는데 네. 이대로 딸 결혼식을 할 수는 없다고 해서 오신 분이셨는데요. 당연히 이제 이분 같은 경우도 이제 한 일주일 정도 걸려가지고 바로 된 임플란트로 놓고 당연히 오른쪽과 같은 모습으로 이제 딸 결혼식에 참석할 수 있어가지고 치아만으로도 지금 훨씬 젊어지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렇지 네. 않나요? 네. 그러네요. 뭐 실제로 뭐 이런 치아를 가지고 계시다 이렇게 되면은 대부분 다 안모도 개선되지만 치아 네. 자체가 이제 미용의 효과도 가지기 때문에 훨씬 더 젊어지거나 건강해지시는 그런 모습을 보실 수 있죠. 다양한 환자 사례 통해서 바로 되는 임플란트 이해를 높여봤습니다. 네. 시술도 중요하지만 그만큼 또 관리가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주의해야 될 점과 더불어서 또 한 가지
인공치아인데 임플란트는 이것도 스케일링 해야 되냐는 질문을 주시는 분도 있습니다. 함께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임플란트 같은 경우 바로 되는 임플란트도 마찬가지고요. 예. 임플란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시술 이후의 관리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임플란트 치료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치료가 내가 임플란트 치아까지 다 들어갔다고 해서 치료가 끝난 게 아닙니다. 네. 그때부터 본격적인 치료가 시작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팔이 부러진 경우에는 팔이 다 붙으면은 이제 치료가 끝난 거지만 임플란트는 실제로 내 입안에 뭔가를 하나 넣은 거기 때문에 그때부터 그걸 꾸준히 잘 관리해줘야 내가 오래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임플란트 시술을 하셨다는 것은 내가 내 치아를 잘 관리 안 해가지고 결론적으로 치아가 탈이 나서 그 대신에 임플란트를 넣었다는 건데요. 이전처럼 해오신 방식대로 만약에 관리를 하신다면은 내가 타고난 치아도 이제 어느 정도밖에 못 썼는데 임플란트도 훨씬 더 짧게 쓰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가장 중요한 주기적인 관리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주기적인 관리에서 중요한 거는 일단 기본적으로는 칫솔 외에 치실이나 치간솔을 꼭 사용해 준다고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칫솔은 지금 앞서 말씀드린 썩거나 이런 거와 연관되는 건데요. 임플란트는 위에 보철이 들어가 있고 아래는 쇳덩입니다. 얘는 썩지 않습니다. 썩는 거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연 치아만 썩고요. 얘는 썩지 않습니다. 대신에 임플란트는 임플란트 주위염, 치아로 치면 치주염이랑 똑같은 건데요. 임플란트를 둘러싸고 있는 뼛속에 염증이 생깁니다. 그래서 뼛속에 염증이 생겨가지고 염증이 점점 심해서 뼈가 다 사라지게 되면은 결론적으로 임플란트 수명이 다하게 되고 임플란트도 뽑히게 되는 거죠. 그럼 이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뭐가 제일 중요하냐? 집에서는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칫솔은 썩는 걸 방지하기 위해 나온 거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칫솔로 치주염도 방지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슥슥 담는 행위는 치아가 겉에 붙어 있는 걸 제거하고 썩는 걸 좀 더 방지하는 행위에 가깝고요. 치주염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치아 사이사이에 뭔가 끼어 있는 걸 잘 제거해 줘야 됩니다. 네. 치아 사이사이에 있는 걸 잘 제거한다는 것은 이제 치간솔이나 치실 같은 거를 통해서 제거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임플란트를 마무리하고 나시면 항상 이제 병원 측에서 주의사항을 말해줄 텐데요. 네. 거의 가장 먼저 있는 것이 치실이나 치간솔, 혹은 요즘 같은 경우 이제 워터픽 물로 된 칫솔 있죠. 이제 그런 걸 통해서 치아 사이사이를 잘 관리해 주라는 거죠. 이제 그게 제일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병원에서 저희가 주기적으로 이제 내원 연락을 드립니다. 뭐 한 달, 세 달, 6달, 1년 이런 단위 연락 드리는데요. 그런 단위로 연락이 오셨을 때 꼭 병원에 가셔야 됩니다. 네. 내가 멀쩡히 잘 쓰고 있는데 왜 안 가 이런 거는 우리가 내 자동차 잘 몰고 있는데 정기 검진을 왜 받아 이런 거랑 비슷합니다. 오셨을 때 뭐 환자분은 불편하지 않더라도 저희가 엑스레이나 이런 상태를 봤을 때 문제가 있었을 경우에는 요즘 임플란트는 다 분리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네. 임플란트를 다 분리해서 문제가 있는 걸 제거하고 다시 체결하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가지고 흔히 말하는 메인터넌스를 하게 되는 거죠. 이제 그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임플란트는 치아만큼 강하지 않습니다. 엄청 단단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위에만 단단한 거지 아래는 치아만큼 단단하지 않습니다. 내 자연 치아 뿌리가 훨씬 더 단단하죠. 그렇기 때문에 강한 음식을 쓰신다든가 질긴 음식, 특히 임플란트에 가장 좋지 않은 거는 질긴 음식입니다. 네. 우리나라로 치면 오징어 같은 거겠죠. 이제. 이런 거는 가능한 삼가해 주셔야 임플란트를 오래 사용하실 수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스케일링은 어떨까요? 스케일링은 받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스케일링은 썩는 거와 관련된 게 아니라 이제 치석이나 잇몸 염증과 관련된 거를 즉 치주염과 임플란트 치주염이나 임플란트 주위염으로 이어지는 그 행위를 방지하는 건데요. 당연히 임플란트 근처에도 치석이 쌓입니다. 그리고 임플란트를 스케일링을 받으러 가시면 임플란트 전용 스케일러들이 있어요. 그걸 통해서 스케일링을 진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꼭 적어도 1년에 한 번은 스케일링을 받으셔야 됩니다. 이번에는요, 임플란트에 관한 시청자의 궁금한 사연들을 한번 모아보았습니다. 40대 중반의 남성인데요. 이분이 오랫동안 담배를 즐기셨다고 합니다. 흡연을 하셨고 술도 오랫동안 드셨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치주염이 발생해서 발치도 하고 그다음에 그 뼈도 이식하고 그래서 임플란트도 했다고 해요. 그런데요. 이분이 가끔 코를 이렇게 풀 때 미세하고 아주 작은 그 알갱이 같은 것들이 나오기도 하고 코피도 조금 묻어 나온다고 합니다. 이거 임플란트의 부작용 아닐까요? 부작용은 아니고요. 이거는 이제 말씀하신 거는 위쪽 어금니 쪽에 임플란트를 시술했을 때 흔히 나오는 증상 중에 하나입니다. 위쪽 어금니에 저희가 임플란트 시술을 할 때는 상악동이라는 곳에 이제 뼈 이식을 하면서 시술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상악동은 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악동 시술을 하게 되면은 상악동을 어느 정도 이제 걷어내면서 찢는 걸 하기 때문에 수술 직후에 코피가 나온다던가 그런 경우가 꽤 왕왕 있는 일이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여기다가 뼈 이식을 한다 그랬는데 뼈 이식은 쉽게 인공뼈는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 작은 쌀알 같은 아주 작은 쌀알 같은 거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다가 뼈를 넣어놨는데 코를 세게 풀거나 그러면 압력 때문에 얘들이 코 쪽으로 나와요. 코랑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상악동 시술을 한다면은 한 달 동안 수영을 하지 마시라 말하시고요. 한 달 동안, 한두 달 동안은 코를 세게 풀지 말라고 하세요. 그랬을 경우에는 이제 코피 안 나던가 아니면 저희가 이식한 이식제가 코 속으로 튀어나와던가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모든 임플란트가 마무리되고 여기 있는 뼈가 다 굳은 뒤, 즉 한 짧게는 3개월, 길게는 6에서 한 12개월 뒤부터는 그런 증상이 나오진 않습니다. 크게 염려하지 않아도 예, 안 하셔도 됩니다. 대신 너무 세게 풀으면 저희가 이식한 상악동 뼈들이 다 나오는 수가 있어요. 많이. 그러면 이제 뭐 시술을 새로 하거나 그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때 그 기간 동안은 이제 코를 풀다던가 아니면은 뭐 수영을 한다던가 이런 거 주의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군요. 이번 사연은요, 7년 전에 임플란트 시술하신 분의 사연인데요. 이분이 7년 전이잖아요. 오래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기 몸을 딱 보니까 네. 검게 네. 변하 보이더라고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좀 욱신한 것도 느껴진다 하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지금 재수술을 고민하고 있어요. 예. 그렇다면 해야 할까요? 안 해야 될까요? 일단은 내가 임플란트를 했는데 어느 순간 검게 보인다는 것은 제가 잠깐 임플란트 모형을 보여드리면 이건 아주 임플란트를 크게 만들어 놓은 모형인데요. 네네네. 이거 나사 같은 거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검은색이죠. 완전히 검은색은 아니지만 네. 처음에는 저희가 이런 임플란트를 심었을 때 이제 뼛속에 완전히 들어가 있기 쉽습니다. 근데 임플란트가 이제 수명이라는 거는 이 뼈가 점점 소실되어 사라져가지고 아무런 뼈가 없게 되면은 임플란트가 이제 수명을 다해서 뽑게 되는 거죠 이제. 근데 검게 보인다는 건 뭐냐? 처음엔 이게 뼛속에 있어가지고 안 보이는데 점점 수명이 다하다 보면은 얘가 보입니다 이제. 이 검은색이. 이 몸 밖으로 늘어난다는 예, 그렇죠. 수명이 점점 다하다 보면은. 그래서 이 정도 상황이 왔다는 거는 잇몸 두께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잇몸 밖으로 이런 검은 게 보인다는 것은 이미 수명이 절반 이상 경과된 경우가 이제 흔한 일입니다. 물론 뭐 이런저런 상황에 따라서 수명이 별로 안 경과될 수도 있는데요. 수명이 꽤 지난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부터는 이제 임플란트 재수술은 여기 상태에도 달려 있지만 환자 본인의 통증에도 많이 달려 있습니다. 욱신거린다고. 예, 욱신거리면 어쩔 수 없이 지속적으로 제거를 해야 되는 거죠. 어떤 분들은 이제 수명이 절반밖에 안 남았더라도 나는 괜찮아, 별로 안 아파. 통증이 없는 분들, 경우도 있군요. 염증만 있고 통증이 없으신 분들도 좀 있고요. 어떤 분들은 수명이 한 3분의 2 정도 남았는데도 염증이 그렇게 심하지 않은데도 통증이 있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 경우에는 1차적으로 저희가 이제 아래 같은 경우를 소독해드리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증이 개선되지 않으면 어쩔 수 없이 그때는 이제 재수술을 생각해야 되는 거죠. 임플란트는 인체기관, 다른 인체기관도 마찬가지지만 임플란트는 더군다나 이제 내 몸이 이식한 또 다른 인체기관이기 때문에 수명을 가지고 있는 것은 명확합니다. 그럼 임플란트 수명은 몇 년입니까? 보통 저희가 일반적으로 최근에 임플란트를 말할 때는 한 10년에서 30년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와, 그렇게 큰 편차가 있나요? 그건 이제 처음에 내가 한 시술한 상태 그리고 환자분의 습관, 예를 들어 우리가 내 치아도 어떤 분들은 이제 100세에 돌아가시더라도 대부분의 치아를 다 가져가시고요. 어떤 분들은 저희 병원에 오신 분들 중에 30, 40대이신데 이미 다 치아가 하나도 없고 다 발치하시는 분들이 30, 40대가? 네, 30, 40대도 흔합니다. 특히 40대에는 치아가 하나도 없고 다 발치하시는 분들이 매우 저희 병원 입장에서는 거의 하루 이틀에 한 분씩 오시는 상황입니다. 뭐 이분들은 거의 60년의 차이가 나는 거니까요. 임플란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관리하는 것과 처음에 이제 어떻게 수술했냐 이런 거에 따라서 시간 차이가 많이 날 수 있고요. 뭐 관리가 잘 안 되거나 처음 시술이 잘 안 됐을 경우에는 오히려 10년보다 더 짧아질 수도 있는 거죠. 임플란트 시술을 재수술을 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제거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제거하고 난 뒤 어느 정도 지나야 재수술이 가능한가요? 일반적으로는 저희가 뭐 당연히 처음 임플란트 하실 때는 치아를 뽑고 네. 임플란트를 하셨을 텐데요. 임플란트를 제거하고 다시 임플란트 시술하는 건 조금 더 시간이 걸립니다. 당연히 이제 임플란트 제거했다는 거는 거기에 염증도 많고 뼈도 많이 소실되었기 제거한 건데요. 이런 상태는 일반적으로 저희가 치아를 뽑았을 때보다 회복 양상이 느립니다. 예를 들면 치아를 뽑았을 때는 3, 4개월이면은 그 치아 뽑은 구멍이 다 차버리는데 임플란트를 제거하면 3, 4개월 만에 못 차는 경우가 많아요. 5개월, 6개월, 7개월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래 걸리네. 그래서 저희도 일반적으로 저희가 임플란트를 다시 심어야 된다는 환자분들에게는 1년 정도 걸린다고 보통 말해드려요. 그렇게 예상을 해야 되군요. 예, 최소 그 정도 예상하고 더 길어지신 분들은 그거 이상 길어지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에 비해서 뭐 바로 처음 임플란트 하시는 분들은 뭐 저희 병원에도 있는 거지만 하루 만에 끝나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일반적으로 뭐 하더라도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면 이제 마무리되는 경우가 대부분인 거죠 이제.
TV 메디컬 약속 오늘 이 시간 치료 기간은 단축시켜주면서 만족도는 더욱더 높여주는 임플란트 치료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자,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이 치아 건강과 관련해서 더더욱 드리고 싶으신 당부가 있으면 한 말씀 주시죠. 최근에는 아주 많은 분들이 임플란트 시술을 받고 계십니다. 네. 아시겠지만은 이제 국가 의료보험에도 편입되었기 때문에 65세 이상 분들은 2개 정도는 무료로 받을 수 2개 정도는 시술을 받을 수 있을 정도로 보편적인 의료 시술이 되었죠. 하지만 임플란트는 다른 치료와 달리 내가 보철물이 들어가서 씹을 수 있다 되었을 때가 치료의 완료가 아닙니다. 그때부터 또 다른 치료의 시작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 이후도 이전처럼 내가 내 치아를 관리한 것처럼 관리하신다면 임플란트를 얼마 쓰지 못하실 겁니다. 예. 어렵게 하신 임플란트 오래 쓰시는 게 좋기 때문에 네. 임플란트는 치료가 끝이 없다고 생각하시고 꾸준히 관리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네. 자, 2023년 새해가 시작된 지도 벌써 보름이 흘렀습니다. 이 작심하신 거 얼마나 지금 실천하고 계신지도 궁금한데요. 뭐 근연이나 절주, 체중 관리처럼 건강과 관련된 작심들은 평생 이어가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치아 건강도 물론 예민은 아닐 것 당연하죠. 같습니다. 네. 특히나 이제 명절 앞두고요. 맛깔난 음식들 앞에 쫙 펼쳐져 있는데 씹고 뜯고 맛보고 이거 할 수 없다면 얼마나 불행하겠습니까? 오복 중에 하나라고 하는 이 네. 치아 건강 올 한 해 잘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유익한 정보 전해주셨습니다. 네. 치의학과 지진우 대표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치과 의사로서 하고 싶은 거는 저희가 지금까지 만들어 놓은 것들을 좀 더 다른 병원이라든가 다른 의사 선생님들도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딱 이 시술은 매우 특별하니까 뭐 저희처럼 하는 데가 전국에서 몇 가지 되지 않는데 우리만 해야 돼 이거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만들어 온 이런 시스템이 있고 뭐 지금도 이제 많은 분들이 병원에 벽으로 오고 제가 강연을 하고 있지만 그런 게 좀 더 보편적으로 되어서 누구나 다 예전과 다르게 임플란트를 하루 만에 끝내는, 하루 이틀 만에 끝내는 그런 게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더 의료가 제가 하는 의료뿐만 아니라 모든 의료가 좀 더 보편성을 지니는 게 저희 어떻게 보면 의사로서 꿈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의미에서 저 역시 이거를 이제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이제 회사를 만든 거기도 하고요. 이제.